2025년 12월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국경 충돌은 전 세계 인도주의 대응 시스템을 다시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폭격과 피란, 통관 중단. 전쟁보다 빠르게 무너진 건 길과 신뢰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피소로부터 이런 목소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애 열이 39도 넘어요. 약이 온다고 했는데 진짜 오는 거 맞나요? 누군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소량의 의료품이 정확히 그 대피소로 도착했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대형 NGO도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실무자와 그와 손을 잡은 단 한 나라, 대한민국. 국가는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 앞에 한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자가 끊긴 전장의 끝에서 실제로 약속을 지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신뢰를 구조화한 나라로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대한민국 가자라는 구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독 싸늘했습니다. 12월의 방콕 외곽은 이미 온기가 사라진 듯 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리는 15층 빌딩 안 사람들은 대부분 퇴근했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커피는 이미 식었고 노트북은 11시간째 켜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국제입찰 전문 실무자입니다. 현재는 한국의 중견 건설사와 협력해 동남아 복합물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를 따라 의약품과 생필품을 이동시키는 경로를 구축하는 작업이었고, 제 업무는 단순한 계약 실무를 넘어서 생존을 가능케 하는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 되었죠.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도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제 전화가 울립니다. 국경 통로가 흔들린다. 세관이 잠시 닫혔습니다. 현지 창고가 공격받았다는 소문이 돌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 손은 자동으로 노트북과 위성지도, 비상 연락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9시 37분, 협력사 현장 매니저 진영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문장 사이에 감춰진 위기감은 분명했어요. 형, 연료 라인 쪽에 이상한 말이 도는데요. 이 선에서 공급 중단 검토 들어간다는 말이 나왔대요. 로이터 발소식이라는데 진짜면 큰일이에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어떤 시뮬레이션도 없이 장면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정전으로 멈춘 응급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로 아이를 안고 버티는 어머니, 차가 멈춘 피난버스, 그리고 산소 발생기를 돌리지 못해 숨을 헐떡이는 환자들.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면 가장 먼저 죽는 건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빛과 온기예요. TV에선 전쟁과 외교를 말하지만 그 끝은 늘 한 사람의 추위로 다가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가늘게 남은 체온으로 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존재하죠. 로이터 생중계는 자막으로 이런 문장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국경 충돌 18일째 양측 병력 교전 심화 101명 사망 피난민 50만 명 이상 발생. 숫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101명, 50만 명.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숫자가 커질수록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너무 많은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무감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 하나하나에 얼굴이 있다는 걸 압니다. 창고 바닥에 앉아 생리식염수 박스를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여성 봉사자,
피난길에 오른 10살짜리 아이가 떨어뜨린 해열제 포장을 줍는 노인, 도움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 이들은 전부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랑이고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약서는 철저하게 논리로 짜여 있습니다. 금액, 수량, 납기일, 예외 조항. 하지만 그날 이후 계약서의 문장은 마치 순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지키는 것이 곧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오른쪽 노트북 화면에서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방콕 보건국 긴급공지, 항생제 수급 이상 발생 가능성, 재고 현황 파악 요청. 제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장엔 이미 열병이 돌고 있었고, 우리는 체온계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이제 항생제 투입까지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연료가 막히면 트럭이 멈춥니다. 창고가 어둡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혈액제제가 상합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 끊기는 시점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재고 현황 엑셀을 켰습니다. 각 창고 별 보유 물량, 이송 가능 경로, 예비 트럭 수, 드론 수송 가능 품목.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체계도 지금 이 순간엔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는지가 전부였어요. 진영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지 예비 루트 확인해 볼게요. 공급 차단되면 한국 창고로부터 긴급 물류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뤄야 할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책상 위 늘 곱게 펼쳐져 있던 계약서 파일을 덮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희 팀에게 공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프로젝트 본사에서 송부한 메일의 제목은 단 3단어였어요. 계약대로 진행. 보낸 사람은 캐나다 본사 임원 니콜슨. 평소 문장이 간결한 스타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더 냉정했죠. 예정된 물류 수송은 지연 불가. 위약 조항에 따라 납품 지연 시 벌금은 1천만 원. 사유 불문. 필요시 항로 전환을 검토하되 경로 변경 시 비용은 파트너사 부담. 말은 복잡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냥 하라. 그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 메일을 읽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연료 수급 불안, 국경 인근 통관 지연, 그리고 긴급 수송 창고의 적산 온도, 초과 경고까지. 모든 징후가 멈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었고 대부분은 본사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지연되면 위약금 물어야죠. 다들 원래 이런 거 감수하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현장 창고 관리자 김서진. 40대 초반의 조용한 여성으로 말수는 적지만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창고에는 아이들 해열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연되면 그 아이들 열은 어떻게 되죠?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말문이 막혔어요. 제 직업은 계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건을 맞추고 기한을 지키고 비용을 통제하는 것.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 계약이 누군가의 오늘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서진과 따로 만났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이미 일부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고 경비는 통제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SNS 통해 약 도착 시간 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희망이 아니라 기대를 만든 거예요.
못 지키면 무너지는 건 사람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본사 지시와 위약금, 그리고 현장의 현실. 둘 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크고 위험한 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로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별도의 연락망을 돌렸습니다. 기존 계약 외에 민간 창고, 지역 자원봉사자, NGO 네트워크 등 비공식적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공식 문서에는 없는 소위 작은 우회 루트였습니다. 명확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확실한 것만 약속한다. 무리하게 약속하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낳게 되니까요. 둘째, 제일 약한 곳부터 보낸다. 아이, 노인, 부상자가 있는 대피소를 최우선으로 지정했습니다. 셋째, 숫자를 부풀리지 않는다. 몇천 명을 살렸다 같은 과장된 말은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차라리 3명이라도 정확히 지키는 게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방콕 외곽의 민간 창고 2곳을 확보했습니다. 한국교민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박정우, 태국 출신으로 영어 한국어 모두 가능한 린다. 그리고 ICRC 출신 NGO 활동가 아니사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작지만 강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공식 작전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린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첫 트럭 2대를 준비했습니다. 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해열제 300세트, 소형 응급키트 120박스, 물티슈, 소독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건 더 이상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누군가가 기다리는 말의 무게. 저는 그날 밤 진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회 루트 하나 만들었어. 서진 팀장 말이 맞았어. 사람부터다. 진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답을 남겼어요. 그래요. 그 말 책임지려면 진짜 사람부터 봐야죠. 12월 27일 정오. 정말로 뜬금없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즉각 휴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제뉴스 속보 알림이 연달아 떴고 CNN은 72시간 휴전 유지 시 병력 인도라는 자막을 반복 송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오히려 싸늘해졌습니다. 72시간 유지 시. 이건 휴전이 아니라 협상 타이머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는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심장이 달린 숫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평화라는 말은 조건이 붙는 순간부터 평화가 아니게 됩니다. 현장은 곧바로 긴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팀원들에게 각 창고의 재고 상황을 다시 확인시키고 트럭 가동률과 운전자 교대 계획, 드론, 비상 대응 시나리오까지 꺼내 검토했어요. 72시간. 우리의 모든 계획과 희망은 이 숫자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는 전기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잠들지 않아서 어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피난민 쉼터엔 작은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스마트폰 불빛 아래 사람들은 손가락을 움켜쥐며 하나의 말만 되뇌었습니다. 3일만 버티면. 누군가는 아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였고 누군가는 손목에 감은 실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버팀의 무게가 제 어깨 위로 얹히는 것 같았어요. 민간 루트를 통해 우리가 확보한 물자는 딱 3일치 분량.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도 불안은 뿌리처럼 자랐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SNS에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더 이상 물자 안 온대. 국가가 외교 말만 하고 실제 인도는 취소된 거래. 트럭이 오는 척만 하고 있다.
저희는 내부 확인 창구를 열어 대응했지만 루머는 더 빠르고 자극적이었어요. 사람은 정보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는 걸 저는 절절히 느꼈습니다. 대피소에서 봉사 중이던 린다가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해요. 사정이 복잡하다는 거. 그런데 아이들은 몰라요. 약 온다며? 그 말 한마디 믿고 기다리는데 지금 못 오면 그 믿음이 깨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약을 있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만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날 새벽 한 대의 트럭이 지연됐습니다. 엔진 이상으로 멈췄고 예비 운전기사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진영수가 망설이며 전화했습니다. 형, 그 트럭 대피소 3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그쪽 아이 상태 안 좋다고 들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쪽은 이틀째 해열제가 공급되지 못한 곳이었고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회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있는 트럭 한 대를 그쪽으로 돌려. 대신 4번 대피소엔 내일 2배 보내. 그쪽은 상태 안정적이니까 괜찮아. 그건 계약상 비효율이었고 단가 조절상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체온이었어요. 사람 한 명이 버틸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10시 18분 문제가 생겼던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대피소 앞에 조용히 세워진 하얀 차량. 박스를 나르는 손. 그 속에서 한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올 줄 몰랐어요. 어제도 약속 지켰잖아요. 근데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국가가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대신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여전히 상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다시 드론 정찰 의혹을 터뜨렸고 외교부 성명은 서로 다른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 사람이 귀환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이 72시간 동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거대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의 박스, 하나의 체온, 하나의 말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창고 앞에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치가 멈추면 사람은 움직여야 해요. 오늘처럼 내일도 그럴 겁니다. 72시간째 되는 날 아침. 정확히 말하면 12월 30일 오전 8시.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선 여전히 오늘 인도 유력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쪽은 연락이 없었고 태국 측 국방부는 준비는 완료되었으나 확인 중이라는 애매한 말만 남겼습니다. ICRC는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민간 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2시간 맞춰 들어가기로 했던 물자, 트럭 2대 중 하나가 통관 검사를 이유로 국경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예고된 위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연된 절망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국경 검역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항목이 문제입니까? 그 트럭엔 해열제와 기본 의약품밖에 없습니다. 담당자는 죄책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작위 샘플 검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희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연은 의도된 불확실성일지도 모른다. 캄보디아의 병력 인도 조건이 지켜질 것인지, 휴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정확한 입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태.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SNS에는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약속했다면서요. 오늘이면 올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기다림은 때론 고통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기다린 만큼 무너질 여지가 생기고 그 여지가 의심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있던 서진이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오늘 아침 약 받으러 줄 섰다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말 듣고 주저앉았어요. 아이 안고 울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저는 입술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작은 약속이 국가의 지연 하나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억울함보다 참담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순간 창고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트럭 한 대 강제 정차. 통과는 정밀수색으로 변경. 사유는 국경안보 상황 변화 감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멈추고 있다. 하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날 정오, 제가 만든 민간 루트 내부 단톡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ICRC 쪽에서도 아직 전달받은 게 없대요. 외교팀도 아무 소식 없어요.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럭 돌려야 하나요? 제가 그 방에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입니다. 끝날 때까지 보내야 할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진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럭 한 대 더 줄이자. 지금은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해. 적은 양이더라도 도착하는 게 중요해. 진영수는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 요즘 형 말이 진짜 무게가 느껴져요. 계약할 때 하던 말투랑 완전 달라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숫자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체온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날 오후 대피소 근처에서는 소규모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몇몇 청년들이 외부 지원팀과 언쟁을 벌이다가 한 봉사자의 팔을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약속 안 지킬 거면 왜 말했어? 기대하게 만들지 마. 저는 그날 밤 직접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란이 일어났던 청년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기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다고 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상한 길이 닫혔을 뿐이에요. 그 청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또 깨지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나는 건 우리가 멈출 때입니다. 저희는 아직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보낼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닿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도착한 트럭 한 대가 어머니의 손에 해열제 한 통을 쥐어주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드디어 18명 인도 일정 합의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12월 31일 아침 7시 12분. 나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핸드폰은 충전기에 꽂힌 채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죠. 창밖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뉴스보다 침묵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대피소 담당인 서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조용해요. 어제까진 언제 와요? 진짜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빗발쳤는데 오늘은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기대가 아닌 포기의 침묵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스스로 감정을 얼려버리니까요. 9시 30분. 로이터즈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ICRC 국경 인도 지점 도착 확인. 병력 인도 준비 완료됐다는 소식.
나는 진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움직일 준비됐지?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대기 중이에요. 이번엔 진짜 돌아오는 거겠죠? 10시 46분. 로이터즈 메인 속보가 모든 화면을 덮었습니다.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ICRC 중재하에 병사 18명 인도 완료. 양측 국경에서 안전히 수용 확인. 그 순간 내 모니터 화면은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영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 돌아왔어요. 진짜예요. 이번엔 정말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손으로 눈가를 가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것은 그저 한마디 돌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은 기자단의 접근이 통제됐고 공식 보도 영상은 멀찍이서 잡은 한 장면뿐이었습니다. 거기엔 얼굴도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흐릿한 실루엣,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을 뻗는 가족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손을 뻗어 한 남자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 남자는 주저앉듯 그 품에 안겼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이가 그 둘 사이로 뛰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정치의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건 귀환의 장면이었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 모두 인도 과정을 상호 존중의 결과로 평가. 대한민국 외교부, 인도 완료에 대해 공식 성명 발표. 나는 그 외교부 성명도 똑같이 다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안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위기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접근을 지켜가는 노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을 깊게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선에 있지 않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대피소 어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울음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모두 조용히 울어요.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사람들이 뭘 말하나요? 대부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대신, 이제 숨을 쉬어요. 그게 다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다시 숨 쉬는 날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그간의 20일을 하나의 장면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도 정전도 루머도 있었고, 기약 없는 약속도 억울한 통관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 어떤 정치보다 사람의 귀환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날 밤, 자정이 지나기 직전, 창고 조명은 꺼졌고, 트럭은 쉬고 있었습니다. 진영수는 맥주 한 캔을 들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형, 처음엔 그냥 계약인 줄 알았어요. 물류도 납기일도 다 숫자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숫자가 다 사람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끝나는 날짜가 있잖아. 근데 사람이 돌아오는 건 그 날짜가 곧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새해를 맞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폭죽 소리와 함께 해외 주요 뉴스 탑10 같은 리스트가 올라갔지만 나는 그 어떤 뉴스보다 내 눈앞의 어둠 속 숨을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고 깊었습니다. 승리는 말이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낸 전부였습니다. 회의장 안 공기는 묘하게 건조했습니다. 온도는 적당했지만 숨 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닥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 조명은 따뜻한 색이었지만 그 어떤 인테리어도 이 긴장을 완화시켜주진 못했어요. 나는 회의장 한편 7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종이로 출력된 PAX 인터내셔널 KUR라는 팻말이 앞에 놓여 있었고 나와 함께 입찰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긴장된 얼굴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3년 전
나는 피난민 대피소에서 서진과 함께 트럭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오늘은 유엔 산하 긴급지원 국제계약 총괄 입찰에 참석한 발표자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그땐 숫자가 싫었고, 지금은 숫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 숫자보다 신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 나는 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꺼내 펼쳐봤습니다. 슬라이드는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도 없었고, 화사한 디자인도 없었죠. 단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계약서 대신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제안은 그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진영수는 PT 시작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번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성과 지표가 확실하대요. 우리처럼 현장 경험을 앞세우는 데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 숫자들이 사람 하나 못 살릴 때 우리가 했던 방식이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걸 나는 알아.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입찰서는 가장 보수적인 아니었고 비상연장 조항도 없었으며 현장 판단 우선이라는 문구는 위기 상황에선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PAX 인터내셔널 코리어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발표대에 섰습니다. 딱딱한 마이크 소리가 귀에 닿았고 눈앞에는 각국 인도주의 기구 관계자들, 군복을 입은 협력국 담당자, 그리고 유엔 기술평가위원까지 총 1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AX 인터내셔널의 현장 운영 총괄 정윤호입니다. 첫 장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평범하게 숫자를 지키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충돌 상황 속에서 저희는 계약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엔 그때 사용했던 민간 물류망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표시된 트럭 경로, 대피소 위치, 우선 순위 대피소 플래그. 그때 현장에서 직접 붙였던 기준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선 매일 루머가 돌았고 정치가 지연됐으며 휴전은 조건부였고 사람들은 그 조건이 깨질까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해낸 일은 하나였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말만 했고 그 말을 지켰다는 것. 나는 회의장 중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물류 효율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뢰의 효율을 말합니다. 정보 혼란 속에서도 한 줄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바로 그걸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슬라이드엔 당시 아이에게 해열제를 전달했던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찍힌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흐릿한 사진. 나는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이번 입찰엔 가장 싸고 빠른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적. 그리고 짧은 박수. 발표가 끝난 후 나는 자리에 앉았고 그제서야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영수는 나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형 좀 멋있었어요. 나는 웃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솔직했는지도 모른다. 이건 입찰이었고 상대는 국제적 대기업이었으며 그들은 더 빠르고 싸고 화려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나는 숙소 침대에 누워 3년 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약 오나요? 그 말 앞에서 나는 숫자를 꺾었습니다. 트럭을 한 대 줄였고 단 한 대의 트럭을 그 쉼터로 돌렸고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게 정답인지 몰랐지만 그 선택을 믿었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2분 전화가 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준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싸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트럭 한 대를 줄이며 지켰던 약속이 이제는 사람들의 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입찰 선정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며 회의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이 변화가 그저 하나의 성공 사례로만 받아들여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약속은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구조였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수많은 사람의 발표 자료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변화는 뜻밖에도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귀국 직후 외교부 국제개발협력국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번 사례를 국내 위기 대응 협력 정책 개정안에 반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긴 고민 없이 수락했고 서진, 진영수, 그리고 NGO 출신 안이사, 린다까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긴 회의를 반복했습니다. 왜 기존의 시스템은 위기 앞에서 흔들렸는가? 민간 루트가 작동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정확한 약속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가? 그 논의는 마침내 하나의 새 기준으로 이어졌습니다. 재난 대응 민관협력 프로토콜 K-HOP 1.0. 이 프로토콜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의 신뢰 기반 대응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 사례로 국제사회에 공개됐습니다. 한국형 위기 대응 구조로 소개된 이 모델은 OECD 공공혁신 사례집에 등재되었고 2026년 제네바 인도주의 포럼에서도 모범 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포럼장 안 나는 서진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프로토콜을 진지하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랑 진짜 다르죠. 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창고 앞에서 박스 쌓고 있었고 지금은 여기서 그 박스를 모델이라 부르네요. 포럼이 끝난 뒤 다양한 국가의 실무자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귀하의 경험은 마케팅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숫자가 아니라 실존이었습니다. 신뢰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문득 린다와의 마지막 현장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형, 사람들은 누가 빨리 오냐보다 정말 올 수 있느냐를 기다려요. 린다는 이후 태국 보건청 공무원이 되었고 민간 대응 매뉴얼을 총괄하는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태국 말레이시아 국경 산불 사태 때 그녀가 만든 매뉴얼이 수천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날 나는 그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작은 해열제 한 박스였어요. 한편 안이사는 유엔 현장 관찰단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었고 진영수는 우리 조직의 본부장이 되어 동남아 전체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총괄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 박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역시 다시 만남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캄보디아 국제보건센터 개관식에서 소반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보건센터 운영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해열제를 받았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살아남았고 제 아이도 살아났고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녀는 아이와 함께 무대에 섰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건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구조가 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방에서 조용히 입찰서를 열어봤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말만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하라. 한 박스의 해열제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하나의 체계를 바꾸고 그 체계가 또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구조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건 작은 약속이었지만 돌아온 건 사람과 구조, 그리고 새로운 세계였다. 계약이라는 건 원래 명확해야 합니다. 조건, 비용, 납기, 책임, 예외 조항. 한 줄의 문장이 흔들리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늘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줄 하나라도 삐끗하지 않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며 일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는 조금 다릅니다. 본 계약은 생존을 위한 약속에 기반하며 모든 조항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작성되었다. 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계약서는 오늘 한국 외교부와 KOICA 그리고 PAX 인터내셔널이 함께 서명하는 신형재난 대응 국제 MOU입니다. 회의실 한쪽 외교부 협력관이 내게 말합니다. 이 조항이 참 좋아요. 약속 가능한 범위만 공개하고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한다. 말이 쉬운 것 같아도 현장에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날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문득 서진과 나눴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구조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야. 그냥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래서 된 거예요.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구조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위대한 걸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주 작고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이죠. 지킬 수 있는 말만 하고 그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 그 원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작은 노트를 하나씩 남깁니다. 그 노트에는 한 사람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약 덕분에 엄마가 숨 쉴 수 있었어요. 그날 트럭이 와줘서 우리 아기가 열을 내렸어요. 당신은 와준 사람 중 가장 늦게 왔지만 유일하게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들이 내게 구조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어느 날 외교부 국제협력사무관으로 일하는 후배가 내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그렇게 한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 회사 소속도 아니었잖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년 전 그 험한 국경지대에서 내가 만든 작은 우회 경로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외교부, 한국 봉사자들, 한국에서 온 작은 기부 박스 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거창하진 않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 그게 나한텐 구조보다 컸거든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내 안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왜 특별한지,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요. 그 첫 영상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국가가 싸우면 길부터 죽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은 길을 다시 열었다. 영상은 특별한 효과도 BGM도 없었습니다. 다만 3년 전 국경에서 찍은 흐릿한 영상과 내가 기록한 로그들, 그리고 물자를 받던 아이의 사진 하나가 조용히 슬라이드처럼 넘어갔습니다. 나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 국제 입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제 직업은 지금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켜진 약속이 어떻게 사람을 살렸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방식, 사람이 먼저라는 그 감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단순한 감동 사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날이었고, 그 생명이었고, 그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은 2026년 한국 외교부 로비에 전시된 작은 사진 하나로 끝이 납니다. 트럭 뒤에서 해열제를 들고 웃고 있는 린다, 아이를 품에 안은 소반나, 그리고 그 뒤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서진과 내가 흐릿하게 잡힌 사진.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은 끝나도 신뢰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은 그 신뢰를 만든 최초의 구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쟁은 국가가 시작했지만 사람을 살린 건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구조, 실제로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더 들을 수 있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